20페이지 갑니다. 탄력성 나와 있고요. 수요의 가위 탄력성에서 공부하실 게 4가지를 했죠. 그래서 계산식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일단 수요의 가위 탄력성은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로 계산하는 게 기본식이죠. 근데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이 2가지 있다고 했어요. 초기값으로 미분하는 거와 중간값으로 평균하는 거. 초기값으로 미분할 때는 밑에 뭐 들어가고 원래값 들어가고 위에는 변화량. 그 다음에 중간값으로 평균 낼 때는 밑에는 평균 들어가야 되니까 합한 걸 둘로 나눈 거 분의 위에는 변화량. 그래서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 2가지를 알고 계시면 사실 계산식 따로 안 외우셔도 되는 거고,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아예 계산식을 통째로 외우셔서 그대로 대입하기만 하면 답 나오죠. 그래서 구하는 거 할 줄 아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2번째로 공부할 건 그 값을 보고 또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판단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의 가위 탄력성은 가운데 있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를 탄력적이다, 1보다 작을 때를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1보다 크다, 탄력적이라는 건 가격 변화율보다 누가 더 크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완만한 모양의 곡선이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 위로 가셔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다. 그래서 이때를 그래프로 그리면 가파른 모양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제일 작아져서 0이 될 때를 완전 비탄력적으로 부르고, 얘는 수요량이 0인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인 겁니다. 즉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래프는 수직선의 형태가 되고, 맨 밑에 있는 것처럼 탄력성 값이 무한대가 됐을 때를 완전 탄력적이라 부르고, 이때 수요량 변화율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고, 이때 그래프를 그리면 수평선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탄력성 값을 표현할 때는 탄력성이 크다 작다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탄력성이 크다 작다. 그거에 따라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알고 계시고, 걔네들이 갖는 의미 알고 계시고, 그래프의 모양까지 정리해서 요 내용 정리할 수 있어야 문제가 풀리죠. 그래서 그 판단하시는 것들은 외울 게 아니라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말이 탄력성의 크기로 크다 작다라고 나왔던, 탄력성의 표현대로 뭐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고 나왔던, 또는 수요량이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아니면 그래프의 모양으로 주어졌던 판단은 할 줄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 그걸 응용해서 물어보는 게 이제 총수익과의 관계인데, 총수익 관계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건 그 굵은 글씨로 하고 밑줄 쳐놓은 총수입이 늘어나는 경우, 그 총수입이 늘어나려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내려야지 총수입이 증가한다고 그랬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올려야지 총수입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단위 탄력적일 때, 즉 수요의 가위 탄력성이 1일 때는 가격을 올렸을 때 총수익 크기나 가격을 내렸을 때 총수익 크기가 같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총수입의 불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그 불변이 가격을 올려도 총수입이 안 변한다 그 뜻이 아니고, 가격을 올렸을 때나 내렸을 때나 총수입의 변화가 같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 즉 수요의 가위 탄력성 0일 때는 가격을 내리면 가격 내린 거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총수입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고, 감소. 가격을 올리면 가격 올린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총수입도 반드시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수요의 가위 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무조건 뭐 어떻게 판단하시랬어요? 수요의 가위 탄력성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 된다 또는 비탄력적이 된다, 또는 수요의 가위 탄력성이 커진다 또는 작아진다, 뭐 곡선의 모양이 완만해진다 또는 가팔라진다, 뭐 이런 표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거 나왔을 때 이 앞에 있는 말을 무조건 누구랑 연결하시라? 대체의 수랑 연결하라 했어요. 대체의 수. 그래서 이 대체의 수가 어떻게 되면 많아지게 하면, 그럼 얘는 탄력적이다 또는 탄력성 값이 커진다 또는 곡선이 완만해진다라고 답하시면 되고, 그 탄력성 수가 대체의 수가 작아지게 되면 비탄력적이다, 탄력성 크기가 작아진다, 가팔라진다로 답을 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말이 나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랑 연결하시는 대체의 수랑 연결하는 습관 들이시면 되죠. 그래서 그 4가지가 수요의 가위 탄력성에서 공부할 내용이고, 그걸 정리해서 한 문제로 만드는 게 68번이에요. 그래서 나는 68번을 풀 수 있다 그러면 수요의 가위 탄력성은 거의 다 이해하신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럼 68번. 특정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4억에서 4억 4천으로 인상될 경우, 그럼 빨리 뭘 계산해 보신다? 가격 변화율. 그럼 이건 별다른 얘기 없으면 뭐로 구한다고 했으니까? 미분해서 구한다. 초이값으로 구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원래 가격인 4억 분의 변화량인 4천만 원. 그럼 얘는 몇 프로?
10% 변한 거예요. 10%. 그 다음 수요량이 100개에서 80개로 감소했다. 그럼 이것도 원래 값을 이용해서 빨리 변화를 구해보면 100개 분의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얘는 20%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 그럼 가격 변화율 알았고 수요량 변화율 알았으니까 탄력성 값 구해보면 2가 나오겠죠. 2. 여기까지 구하시는데 20초 이상 걸리면 계산 문제 푸는 건 좀 곤란해요. 그래서 그런 습관 들이시고. 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 그럼 1번. 해당 부동산의 수요의 가이탈성은 2다. 방금 전에 구해봤잖아요. 암산으로.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임대료를 상승할 경우. 그럼 탄력적인데 임대료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아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내려야지 총수입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탄력적인데 가격을 올렸으니까 임대인의 수입은 감소하겠죠. 3번. 해당 부동산은 대체재가 풍부하다. 탄력적인 이유는 대체의 수가 어때서? 많아서. 4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의 가이탈성은 비탄력적이다. 얘는 1과 비교했을 때 1보다 크죠. 그럼 탄력적이라 그래요? 비탄력적이라 그래요? 탄력적이라 부르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부동산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다.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량의 변화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것도 맞는 표현이고. 틀린 건 누구만? 4번만. 그러니까 68번 하나 풀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리가 안 되시면 죽어라 외우셔야 될 테고. 탄력성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시험 문제 재수 없으면 2개 정도까지 물으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69번. 수의 가이탈성은 대체 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랬으니까 대체의 수가 어떻게 되면 많아지면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용도는 다양할수록 용도가 비슷한 재화인 대체재를 찾기가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기간은 길어질수록 신축을 통해서라도 대체재가 공급될 테니까 탄력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용도가 다양해지고 주어진 기간이 길어지면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수요는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70번. 총수입은 어떻게 구하더라? 가격에다가 팔아먹은 양을 곱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의 가이탈성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하는? 내리는 저가 전략이 총수입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증가시키고 수요의 가이탈성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고가 전략을 쓸 때 총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수요의 가이탈성 4가지 표로 정리해드린 것들은 꼭 정리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10번에 있는 소득 탄력성은 개념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 적게 변하는 측정하는 걸 했고 얘는 소득이 변하는 방향과 수요량이 변하는 방향을 고려해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로 계산하는 값인데 이 소득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이 수요량은 무조건 증가하기만 한다? 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플러스일 때 얘도 플러스인 거니까 얘는 뭐 나올 테고 플러스 값인 0보다 큰 값이 나올 테고 이렇게 되면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 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값 그래서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값이니까 누구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서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소득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재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화를 뭐라고? 정상재 또는 우등재라 부른다는 거고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아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재화를 열등재라 부르는 거고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아무리 변해도 얘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는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량이 변화가 없는 중간재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기출돼 썼던 문제는 71번처럼 어떤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10% 증가했더니 이 지역 아파트 수요가 7% 증가했다. 그럼 이거 계산해보고 자식할 필요도 없죠. 의미만 알면 되니까. 그럼 얘는 소득 증가할 때 수요량도 늘은 거니까 이 조화를 뭐란다? 정상재. 정상재. 그래서 그런 것들 물어봤었으니까 찾으시면 되죠. 11번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개념.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관련제에서 측정하는 탄력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련제는 무조건 외울 거 있다고 그랬죠. 대체제라는 재화와 보완제라는 두 개의 재화가 있으니까 대체제는 그 가격이 어떻게 될 때 상승하고 보완제는 그 가격이 어떻게 될 때 하락할 때 수요는 증가한다라는 걸 무조건 외우시랬죠. 근데 지금 얘도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관계니까 우리가 배웠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할 때는
가격 변환 재화랑 수요량 변환 재화가 어떤 재화여야 된다? 같은 재화여야 된다 그랬어요. 같은 재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는 있지만 가격이 변한 거는 대체재 또는 보완재라고 하는 X재화라고 한다면 이 수요량 변하는 재화는 이 가격 변환 재화는 또 다른 재화인 Y재화라는 관계일 때 교차 탄력성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다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생각해 보실 건 뭐예요? 가격 변한 거랑 수요량 변한 게 같은 재화면 누구로 가야 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가야 되고 가격 변한 거랑 수요량 변한 게 서로 같은 재화가 아니면 이때는 뭐로 온다? 교차 탄력성으로 온다. 이거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 수없이 풀어봤고 가격 변해서 수요량 변하면 무조건 뭐부터 구별한다? 가격 변한 애랑 수요량 변한 게 같은가 다른가? 그럼 교차 탄력성을 어떨 때 측정하는 거예요? 가격 변한 애와 수요량 변한 애가 서로 다를 때. 그래서 가격 변한 걸 X제라고 하고 수요량 변한 걸 Y제라고 한다면 X제 가격이 변해서 Y제 수요량이 변하는 거니까 얘는 독립변수가 X제 가격, 종속변수가 Y제 수요량. 그래서 교차 탄력성의 개념 보시면 한 재화, 즉 X제 가격이 변해서 또 다른 재화, Y제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측정한 게 뭐다? 교차 탄력성이다. 그럼 이거 이용해서 시험 문제 물어보면 교차 탄력성을 어떨 때 측정한다? 가격 변한 재화랑 수요량 변한 재화가 그 종류가 서로 어떨 때? 다를 때. 그래서 그거 잘 정리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교차 탄력성을 계산하면 교차 탄력성 계산해보면 교차 탄력성 값은 X제 가격의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 변화율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X제, Y제는 지금처럼 대체제인 경우에는 가격 변하는 방향과 수요량 변하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그러면 X제 가격이 오를 때 Y제 수요량도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X제 가격이 올라서 Y제 수요량도 오르면 얘가 플러스일 때 얘도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얘가 플러스일 때 얘는 마이너스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될 수도 있으니까 얘도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냐 작으냐 0이냐 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X제 가격이 오르면 Y제 수요량도 같이 올라서 이 두 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관련제에서 가격 변환 방향과 수요량 변환 방향이 같을 때는 이 두 제화가 무슨 관계다? 대체제.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는 X제 가격과 Y제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X제 가격하고 Y제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 두 제화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 그러니까 결국 교차 탄력성도 이것만 외워두면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에서 기억하실 건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즉 X제 가격과 Y제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 두 제화는 무슨 관계? 대체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 그 얘기는 X제 가격과 Y제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 두 개는 보완제. 그것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교차 탄력성 문제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단 뭐부터 확인해 보셔야 돼?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경우니까 이 두 개가 같은 재화인지 다른 재화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재화면 누구로 가는 거고? 가격 탄력성. 서로 다른 재화면 교차 탄력성. 그럼 이게 첫 번째 확인해 볼 거고 두 번째 확인할 건 이 가격 변환 방향과 수요량 변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건 뭐고? 대체제. 이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건 보완제.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72번 A의 가격이 A라는 재화의 가격이 10% 상승할 때 B 재화의 수요량은 5% 증가했고 C 재화의 수요량은 7% 감소했다면 A, B, A, C는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었죠. 그럼 일단 정리해보면 A라는 재화의 가격이 10%만큼 올랐대요. 그랬더니 누구와 누구의 B라는 재화와 C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B는 몇 프로? 5%만큼 증가했고 C라는 재화는 수요량이 7%만큼 감소했다는 거예요. 숫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만 챙기시면 돼요. 방향만. 그럼 일단 얘는 문제에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죠. 그럼 무조건 생각해 보셔야 될 건 가격 변한 재화랑 수요량 변한 재화가 같은 재화냐 다른 재화냐를 생각해 보셔야죠. 그럼 지금 가격 변한 건 누구고? A. 수요량 변한 건 B, C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재화니까 이때는 뭐로 간다? 교차 탄력성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차 탄력성 문제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두 번째 거보다 가격이 변한 방향과 수요량이 변한 방향이 어떠면 같으면 이 두 개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대체제란 얘기요. 이게 공부할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가격 변환 방향과 수요량 변환 방향이 어떻게 돼 있으면 반대로 돼 있으면 이 두 개에게는 무슨 관계다? 보완제다. 이것만 할 줄 아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A와 B는 무슨 관계인 거고? 대체제. A와 C는 보완제인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도 농담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분들 중에서는 교차 탄력성 설명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이것만 외우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다니까. 그러면 이것만 죽어라 외우면 뭐가 같은 건 줄 알아야지 풀지. 뭐가 다른 건 줄 알아야 풀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거죠. 탄력성들마다 문제 물어볼 건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잘 챙기시면 돼요. 12번에 있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 그래서 가격 변할 때 공급량이 많이 변하는 적게 변하는 나타내는 탄력성이고 공부하실 건 거기 나와 있는 7가지 결정 요인. 그래서 결정 요인 죽어도 잘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외우시는데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라.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이 어떻게 하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시랬고 그 공급량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 지금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공급량을 많이 늘어나게 하면 뭐라고 답하시고? 탄력적. 공급량을 적게 늘어나게 만들면 비탄력적이라고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그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생산 비용도 늘어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럼 생산 비용이 늘어나니까 얘를 많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 다음 2번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을 늘리는데 그 공급량을 늘릴수록 기술 향상이 빠른 겁니다. 그럼 기술이 점점 좋아지니까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량이 많이 느니까 탄력적. 3번 재화의 성질이 부패하기 쉽거나 신선도가 중요하면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을 많이 늘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 4번과 5번은 기간 문제인데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라고 나오는 건 시험에 상당 장단기로 나옵니다. 장단기. 그럼 얘는 신축 가능 여부를 말하는 거랬으니까 신축이 안 되는 단기는 공급량을 많이 못 늘려서 비탄력적. 신축도 가능한 장기는 탄력적. 5번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생산기간을 말하는 거랬고 얘는 길다 짧다로 나와요. 길다 짧다. 그럼 생산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공급량을 많이 늘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은 비탄력적인 겁니다. 6번에 있는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은 5번에 있는 생산기간으로 이해하시랬잖아요. 그럼 신규주택은 중고주택에 비해서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비탄력적. 중고주택은 생각보다 신규주택보다는 만드는 데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탄력적. 마찬가지로 7번도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을 늘려야겠는데 공급량을 못 늘리게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규제 때문에 공급량을 많이 못 늘리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의 가이탈성은 이거 말고는 낼 게 없어요. 나머지는 수요에서 내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7가지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 13번은 가격 신축성 문제인데 문제 내는 형태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 주어지고 수요 공급의 변화 주어지고 두 번째 탄력성 값 주어지고 뭐에 대해서 물을 때 가격 변화에 대해서 물을 때 이런 문제를 가격 신축성 문제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격 신축성 문제는 뭐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니까 가격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니까 확인할 건 무조건 2가지를 했죠. 가격 변화에서 확인하는 건 무조건 2가지. 첫 번째 뭘 확인하셔라.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확인하랬죠. 그래서 가격은 어떨 때 오르더라. 수요 공급 비교해서 초과 수요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 다음에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두 번째 또 가격 변화에서 확인할 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확인하랬죠. 그래서 이건 뭐로 확인한다? 비도탄들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변하고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 변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수요 공급 변화 주어지고 탄력성 값 주어지고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조건 이거로 푸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에서 79번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때 그럼 얘는 뭘 준 거예요? 수요 공급 변화 줬어요. 그리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탄력성 값 줬습니다. 문제에서 뭐 묻고 있어요? 가격은 덜 내린다라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걸 가격 신축성 문제라 부르니까 확인할 건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할 때, 즉 수요 공급의 변화 주어진 걸 보고 뭘 확인해라?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초과 수요. 그러면 가격은
초과 수요면 가격은 상승.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으니까?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탄력성값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탄력적. 그럼 비 더 탄 덜에다 집어넣으니까 탄 덜이잖아요. 그럼 덜은 맞죠? 그럼 얘는 덜은 맞았는데 내린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서 오른다라고 해야 돼서 틀린 겁니다. 왜 틀렸는지도 찾아내셔야지. 똑같은 문제 하나 더 풀어봐요. 80번. 아파트 공급이 감소할 때 그럼 얘는 수요 공급의 변화 줬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성값 줬어요.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된다? 더 오른다. 그럼 얘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죠. 그럼 이걸 무슨 문제? 가격 신축성. 그럼 확인해 봐야 될 건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걸 보고 뭘 확인하셔라?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 초과 수요. 그러면 가격은 오르죠. 그 다음에 탄력성값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비탄력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더 오르는 게 그래서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푸는 문제에서 81번 같은 경우에 완전 비탄력적이나 완전 탄력적일 때가 줄 때도 있어요. 똑같이 푸시면 돼. 그냥 응용만 하시면 돼요. 응용만. 그럼 81번. 아파트 공급의 가이탈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럼 이것도 탄력성값 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수요가 증가하면 얘는 수요 공급의 변화 준 거잖아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물어? 가격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럼 문제는 똑같이 푸는 거예요. 수요가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 그럼 가격은 상승하겠죠. 근데 탄력성값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더 변한다고 그랬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더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르는 상황에서 완전 더 올라서 폭등하겠죠. 폭등.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변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81번이 틀린 거고. 얘는 문제를 내는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푸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방법 알고 계시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낼 때는 뭐 9개씩도 내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까지는 안 내고 어차피 수요 공급 이론 아니어도 문제 낼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점점점 문제 수가 줄고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5개는 낼 겁니다. 그럼 계산 문제 좀 계산이 복잡한 거 나올 수도 있죠. 그거 제외하고는 다 맞는다 생각하셔야 돼. 14번에는 경기 변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주로 물어본다 그랬죠. 종류,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의 특징,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정 지표나 시차 관계 이런 것들 묻는다 그랬어요. 82번은 개념. 부동산 경기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하고 이걸 협의의 경기라고 부릅니다. 82번은 종류.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이 있었고 계절 변동, 장기적 또는 추세적 변동, 무작위적 또는 불규칙적 변동 세 가지를 묶어서 비순환적 변동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뭘 구별하셔야 된다? 계절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은 하셔야죠. 그래서 계절 변동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계절 따라 경기 변동이 나타날 때, 장기 변동은 순환 주기가 50년 이상이라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느낄 때, 그 다음에 불규칙적 또는 무작위적 변동은 정부 정책 변화나 또는 자연 재해 같은 것들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기 변동 구별하시면 되죠. 84번부터는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와 다른 특징 물어본 거예요. 특징. 그럼 84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순환 국면이 일정하고 규칙적이며 명백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기출지문. 일반 경기는 이렇다고 그랬지만 부동산 경기는 순환 국면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불규칙적이고 순환 국면이 명백하게 구별되지도 않는 특징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85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타성현상. 타성현상은 변동 요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런 타성현상으로 인해서 일반 경기보다 주기는 더 길어요. 얼마 정도 길다고 했어요? 2배 정도. 그래서 일반 경기가 10년 정도를 잡는다면, 8에서 10년 정도를 잡는다면 부동산 경기는 18에서 한 20년 정도 좀 더 길게 잡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진폭, 정점과 저점 사이의 높이인 진폭도 훨씬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86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회복은 느리고 완만한 데 비해 후퇴는 빠르고 가파르기 때문에 좌경사 비대칭이 아니라 우경사 비대칭의 현상이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용어도 기억하셔야 되고 걔가 의미하는 바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와 구별되는 특징들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87번부터는 측정 지표에 대한 얘기죠.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에는 거래량이나 건축량, 가격 변동 같은 것들이 주로 사용돼요. 얘네들만 쓴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공급 측 지표로 활용되는 게 건축량이었고 수요 측 지표로 활용되는 게 거래량입니다. 답 없는 거 보니까 외우셔야 될 것 같고. 88번. 부동산의 가격 변동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직접 지표보다는 간접적인 보조 지표로 쓴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도 올라가는 게 맞아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러나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 보고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랬죠.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만 보고 경기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격은 직접 지표로 쓰지 못하고 뭐로 쓴다? 간접적인 보조 지표로 쓴다. 측정 지표 받으시고. 89번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특징. 그러면 하강 국면은 누구와 누구를 합쳐서? 하강 국면 후퇴와 불황 또는 후퇴와 하향 두 가지 국면을 합쳐서 경기가 안 좋을 때죠. 그럼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금리가 높아서 돈 빌리기가 어려운 거랬죠. 그 다음에 안 팔리니까 흡수율은 낮아지고 공실률은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누가 대접받으니까? 집 사는 사람들이 대접받으니까 매수자 시장이 형성된다고 그랬고, 가격도 떨어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거래됐었던 거래 가격이 새로운 거래를 할 때 상한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다 뭐예요? 경기가 좋을 때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또 구별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특히 누구랑 누구, 매도자 시장과 매수자 시장 구별 잘 하시고 상한가와 하한가 구별 특히 잘 하시라고 그랬고, 그럼 요건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특징 물어본 거죠. 90번. 부동산 경기 순환은 회복, 후퇴, 상향, 하향 네 가지 순서로 반복된다. 이렇게 나오면 뭐 조심하셔라? 순서 기억하시라 했어요. 순서. 그래서 뭐부터 나오든 상관없이 회복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상향. 그 다음에가 후퇴. 그 다음에가 하향. 그럼 얘는 후퇴와 상향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미 틀렸고. 그 다음 말.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시장을 안정시장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얘는 실수요자들이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경기를 잘 타지 않아서 불황에 강하다라는 특징을 보이는 게 안정시장을 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얘기한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 네 가지 국면에 포함된다. 네 가지 속에 안정이란 국면은 있더라 없더라?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래서 경기 순환 국면의 일종은 아니지만 불황에 강하고 호황에 약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얘는 경기 변동과 무관한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90번은 두 군데 틀린 거죠. 일단 순서 뒤집어 놓으셔야 되고,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 국면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91번 한 번 더 했죠. 안정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만 고려되는 시장, 그래서 실수요자에서 지탱되는 시장,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걸 안정시장이라고 부르죠. 91번은 틀릴 데가 없고. 92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보렵니다.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는 종류가 네 가지. 순환 변동도 있지만 추세 변동, 계절 변동, 무작위적 변동 같은 비순환적 변동도 있죠.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을 부동산 경기 변동을 부르고. 3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지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된다. 가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19회 때인가? 18회 때 기출문제인 것 같아요. 4번. 부동산 경기 국면도 일반 경기 국면처럼 회복, 호황, 후퇴, 불황이라는 네 가지 국면으로 구분되고. 5번. 건축 허가 면적이나 미분량 물량도 경기를 추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경기 측정 지표에는 거래량, 건축량, 가격만 있다? 그것도 틀린 표현입니다. 93번. 얘는 시차관계 설명한 거잖아요. 시차관계. 부동산 전체의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부동산 전체 경기는 일반 경기가 좋아져야지 뒤따라서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후순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용도 중에서 주거용은 투자 목적의 부동산들이 많아서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주식이나 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주거용은 역순환해요. 역순환. 근데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상업시설, 공업시설의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가치 경기가 좋아져서 동시순환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차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94번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가? 문제풀이 하다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인근지역의 생애주기 현상이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감정평가론을 할 때 지역 분석의 대상적인 인근지역에 대한 문제 풀다가 설명을 했었나? 했던 것 같아요. 요약집에는 집어넣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하면 되죠, 뭘. 잘못된 거 찾으래요. 1번이 개념이에요. 생태학적 성생황상. 생태학은 지금 인근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성세현상, 흥할 때도 있고 쇠퇴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인근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근지역이라는 지역이 개발되고 성장하고 쇠퇴해가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파악한 걸 두고 인근지역의 생애주기 현상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근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람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주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이런 인근지역이 되려면 우리 감정평가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인근지역이란 평가 대상이 되는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을 말했고, 그 다음에 얘가 동일한 생애주기를 가지려면 만들어진 시기도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그 지역의 특성도 동질적이어야 돼요. 그럼 얘는 인근지역의 생애주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그래서 3번 보시면 인근지역의 생애주기가 성립하려면 인근지역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동시에 개발돼야 돼요. 그리고 용도면에서도 어때야 된다?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인근지역의 생애주기라는 현상의 개념이고, 얘는 뭘 파악하냐면 어떤 지역이 개발돼서 100년 정도의 수명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년 동안 이 지역의 지가 변동과 여과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설명하는 걸 인근지역의 생애주기 현상이라 부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천안에도 그런 동네가 있는데 신도시가 개발이 됐어요. 불당동 뭐 그쪽 KTX에 있는 지역. 그럼 그 동네가 개발되기 전에는 지가 수준이 매우 낮았겠죠. 농사 짓고 이러는 땅이었을 테니까. 근데 개발이 되면서 이 지역의 지가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끝나면서 그 지역 기능이 최고가 되면 지가 수준은 가장 높은 단계를 유지할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50년, 60년 지나면 그때 개발했던 아파트들이 어떻게 되니까? 노후화되니까 그 지역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서 100년째 되면 다 부셔지고 없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주기를 갖는 걸 인근지역의 생애주기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계가 5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5가지 단계 순서 외우시는 게 첫 번째 할 일. 그래서 첫 번째 개발이 되는 단계 성장기, 개발이 끝난 단계를 성숙기, 그 다음에 점점 쇠퇴해가는 단계, 쇠퇴, 천이, 악화. 첫 번째 공부하실 거 순서 외우시라, 순서. 그 다음에는 파악하는 건 2가지를 했죠. 지가 수준과 여가 현상. 그럼 지가 수준에서는 성장기 때는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니까 지가의 어떻게 상승률이 매우 높겠죠.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개발되기 전에는 지가가 낮았으니까 저소득층이 이 동네에 살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개발이 되면서 지가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은 전에 살던 사람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사 올 거예요. 그럼 이걸 무슨 여과? 상향여과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상향여과가 매우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그랬다가 성숙기가 되면 개발이 다 끝난 상태니까 지가 수준은 최고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가장 비싼 단계니까 새로 이사 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이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이사를 오겠죠. 그럼 여과 현상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쇠퇴기, 천익이, 악화기로 가면서 지가는 어떻게 된다? 하락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지가가 하락할 때 쇠퇴기는 지가 하락이 어떻게 될 테고 시작이 되는 단계일 테고 천익이 때는 지가 하락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악화기가 되면 뭐 망하기, 부셔지기 직전이니까 지가는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겠죠. 그럼 이렇게 집값 떨어지는 단계에서 여기 살던 고소득층들은 집값 떨어지니까 여기서 나가고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전에 살던 사람보다는 저소득층이 들어오니까 무슨 여과? 하향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 하향여가 나타날 때 하향여가가 시작되는 건 언제일 테고 쇠퇴. 이 하향여가가 매우 활발해지는 단계가 천이가 되겠죠. 근데 악화기 때는 이미 집값 수준이 바닥까지 떨어졌으니까 새로 이사 오는 사람도 없겠지만 이사 와봐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과 현상 안 나타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더 추가할 게 천이기 때 하향여가가 매우 활발하다라는 건
이사 오고 이사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택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그럼 이 단계에서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오를 수도 있어요. 거래가 활발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얘가 올라봐야 이 단계만큼까지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땅덩이 좁은 나라에서 어떤 지역을 개발했다가 그 동네 망할 때까지 이렇게 냅두고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중간에 뭘 할 거다? 재개발을 할 거예요. 그럼 재개발은 지가가 하락하는 쇠퇴기나 천이기 때 이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재개발이 일어나면 이건 다시 어느 단계로 가서 성장기가 돼서 다시 성숙기 되고 쇠퇴 천이기 되면 또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재개발 또 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이게 13회 때까지는 진짜 자주 냈어요. 그 뒤로는 없어. 출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안 했던 거죠. 94번. 1, 2번은 풀어드렸고 4번 보면 1, 2, 3번은 풀어드렸고 4번. 인근 지역은 서구의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몇 년을 주기한다? 100년. 순서 외우시랬죠?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악화. 그럼 천이기와 쇠퇴기의 위치가 바뀌었고. 5번. 재개발을 하는 단계는 언제? 쇠퇴기와 천이기. 그럼 마지막 단계가 언제예요? 천이기죠. 그러면 재개발을 위한 과도기는 천이기 때는 주민교체가 워낙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가격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럼 다 맞는 표현이고 틀린 건 4번.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들 풀다 보면 이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기출문제만 한 5-6개 되는데 최근 잘 안 묻습니다. 안 묻고 있는 거고. 95번에 있는 거미집 이론에서는 공부하시라고 했던 게 3가지였죠. 1번에 있는 개념.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와 공급이 뭘 갖고 있을 때, 시차를 갖고 있을 때 균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한 에츠켈이라는 사람의 동태적인 이론을 거미집 이론을 한다. 개념 기억하시랬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전제조건 기억하시라는 거죠. 전제조건. 그래서 2번은 가격, 수요와 공급 간에 뭐가 있다? 시차. 그럼 시차가 있다는 거의 뜻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은 즉시 변하지만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라는 걸 가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2번은 수요량과 공급량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뭐다? 공급자들은 미래 가격에 대한 합리적 예상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저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만을 보고 내년도 공급량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급자들은 현재 가격을 보고 미래 공급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 예상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전제 조건이었죠. 그 외에 전제 조건, 생산된 물건은 그 기간 안에 다 소비가 돼야 되고 이걸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전제 조건이긴 했는데 시험에 낼 건 2번, 3번에 있는 2가지 기억하시겠죠? 나머지 문제는 다 뭐랬어요? 탄력성이나 기울기의 크기를 보고 수렴형 되느냐, 발산형 되느냐, 순환형 되느냐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탄력성 크기 가지고 판단할 때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해서 수요가 더 크다.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곡선의 기울기 비교해서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 그럼 이건 뭐? 수렴형 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 비교했더니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수요의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곡선의 기울기를 비교해 봤더니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 그럼 이건 발산형 된다고 그랬고. 얘네들이 다 같다.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순환형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은 이거 된다고 그랬죠. 주로 이거 됐다. 그래서 4번.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그럼 누구의 탄력성이 더 큰 거예요?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죠. 그럼 이건 무슨 모양 돼요? 수렴형. 그래서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는 거고. 5번.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다. 그럼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모양 된다? 순환형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작년을 제외하고 25회까지 연락에 물었던 게 이 거미집 이론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었었던 건 뭐까지 물었어요? 기울기를 직접 구하시라고. 기울기를 직접 구하시라고까지 냈던 문제다. 정리들 잘 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론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는 한 6개 정도 내는 부분 웬만하면 다 맞으셔야 될 거고. 잠깐만 쉬었다가 26페이지에 있는 시장론에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